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오시지만 각자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 사연들을 가끔씩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은데요. 저에게도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오빠와 절 키우려고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죠.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받아 열심히 공부를 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졸업해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취직 후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매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경찰에 막 입사한 신입 경찰이었어요. 둘 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 시기에도 저흰 서로에게 금방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결혼할 때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가정 형편이 차이가 좀 난다는 거였어요. 시댁은 시부께서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셨고 잘 사는 집이었는데 저희 집은 아무래도 농사를 짓다 보니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시모가 챙겨주신 걸 보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김치에 장아찌에 나물까지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니, 난 집에 있어서 쉬엄쉬엄 하면 돼. 넌 밖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바쁘겠니?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저녁에 밥만 해서 반찬 이걸로 먹으면 될 것 같아서 챙겼어. 저녁 챙기기 힘들지? 나도 결혼하고 처음엔 뭘 해야 하나 맨날 고민했었거든.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반찬 어떤 걸 해야 하나 매일 고민했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저녁 걱정 덜었네요. 그러니 네가 좋아해서 다행이네. 다음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혼자서 아등바등 살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시모는 맞벌이하는 절 위해 반찬도 매번 챙겨주시곤 했어요. 거기다가 시부께서도 늘 저에게 고생한다며 챙겨주시기도 했죠. 게다가 시부께선 종종 저에게 몰래 용돈도 챙겨주시며 절 위해 주셨어요.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걸 사라고 종종 챙겨주셨죠. 아무래도 결혼 초기엔 많이 긴장도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너무 좋았지만 딱 두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시숙과 신우였어요. 시숙과 신우는 말 그대로 개념 없고 필터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숙과 신우는 며느리의 길을 잡아야 한다며 매번 제 앞에서 말을 하곤 했어요. 아유,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와도 되나? 며느리면 일찍 일찍 와가지고 엄마 대신해서 음식 차리고 청소하고 준비하면 않는 거 아니야? 하여튼 우리 엄마 아빠도 영 독하지 못해서 큰일이야, 큰일. 오빠,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원래 새 식구 들어오면 제대로 잡돌이 해야 하는 건데 엄마 아빠는 그런 걸 못한다니까. 옳게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 벌써 엄마가 음식 다 했어. 일찍 와서 음식 해야지. 저 일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오늘 그리고 원래 약속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헐,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옳게 신우이야, 신우이. 내가 뭐라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나 제대로 해. 누난 시댁에 가긴 해? 시댁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앞에도 안 가면서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해? 어이가 없네. 그리고 형은 형수님이 왜 안 데리고 오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고 할 거면 형도 형수님을 데리고 와야지. 아니, 네 형수는 일하잖아. 뭐 우리 마누란 일 안 해? 똑같이 일하다가 왔어. 뭔 소리야 그게? 헛소리 하지 말고
엄마 고생하는 거 싫었으면 형이나 누나가 가서 같이 도우면 될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의 외침에 신우나 시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참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서열질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엄청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숙은 한의원을 하는 형님과 결혼을 했고 사업을 하지만 그닥 번창하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신우는 일반 회사원이었던 시매부와 결혼했지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죠. 누구에게 뭐라 할 처지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매번 절 볼 때마다 어떻게든 절 깎아내리려고 안달이 났던 게 바로 시숙과 신우였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끔 보는 시숙이나 형님, 신우는 그다지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몇 달 후에 전 바로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정말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임신한 절 많이 아껴주셨어요. 가끔씩 시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그대로 소파에 앉아 쉴 수 있게 해주셨죠. 늘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나 평소에 남편한테 먹고 싶다고 한 번쯤 말했던 음식들이 차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남편과 시부모님이 절 많이 배려해 주셨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도 시숙과 신우는 정말 무례하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만삭일 때 시숙과 신우이는 제 배를 보면서 놀리곤 했습니다. 와, 재수 씨, 걸어 다닐 순 있어요? 배 봐. 뒤뚱뒤뚱 아주 펭귄 같네. 저렇게 배 나와가지고 넘어지지도 않나? 아무리 임신했다고 하지만 살이 너무 찐 거 아닌가? 그치? 우리 와이프도 임신했을 땐 저 정도 아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오빠. 나도 임신했을 때 저렇게 배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올케는 참 신기하다. 살이 그렇게 찌면 나중에 어떻게 빼려고 그래? 그거 진짜 힘든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형님,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좀 웃기지 않아요? 형님도 임신했을 때 30kg 넘게 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제발 사람 좀 존중할 줄도 아세요. 도대체 이런 모습 보이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옳게. 옳게 말 다 했어? 너 앞으로 진짜 두고 봐. 아니, 재수 씨, 말을 무슨 그렇게 해요? 제가 뭘요? 형님이 먼저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아주버님도 같이 운동하셔야 되겠어요. 저야 뱃속에 아기라도 있지. 아주버님은 그냥 살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아주버님 살찐 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숙과 신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내 사람 속을 만날 때마다 어찌나 긁어대는지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1년 후에 둘째를 낳아 2년 터울로 셋째, 넷째까지 낳게 되었어요. 워낙 아이를 좋아했던 저와 남편은 결혼 전에도 다둥이를 키우길 원했었거든요. 그렇게 넷을 낳고 나니 집안도 북적북적하고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보다 더 좋아하셨던 건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형제가 별로 없으셔서 늘 외롭게 자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싶어 하셨는데 셋으로 그쳤다는 것도 늘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넷을 낳으니까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런데 역시나 넷째 막내를 낳고 나서 시숙과 신우는 사람 속을 긁어대더군요. 애초에 찾아오지 않으면 될 걸 굳이 출산한 병원까지 찾아와서는 제 속을 마구마구 긁어댔습니다. 와, 재수 씨 무슨 애를 뭐 얼마나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징그럽게도 애도 많이 낳네. 정말 딱 하나만 낳으면 되지. 무슨 넷씩이나 낳았대? 그러니까 요즘 누가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 옳게 계획은 하고 낳는 거 맞아? 이러다가 애 키워야 된다고 일도 그만두고 우리 동생만 고생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형, 누나, 그런 소리 할 거면 여기 오지 마.
내가 안 그래도 형이랑 누나 오지 말라고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할 걸 그랬어. 형이야말로 왜 그렇게 얘기해? 형은 더 낳고 싶은데 형수가 몸에 망가진다고 죽어도 안 낳는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나한테 형수 욕한 거 불과 몇 개월 전 아냐? 거기다가 누난 애 낳고 싶어도 누나가 안 벌면 돈 벌 사람 없어서 못 낳는다며? 매형 자꾸 일 그만두고 그래서 못 낳는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어? 그랬으면서 왜 여기 와서 그 난리야? 헛소리 할 거면 제발 좀 찾아오지 마. 아니 뭐 형은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애가 많으니까.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 마누라 상처 주지 말라는 말이야. 아유, 그냥 가. 우리 애들 우리가 알아서 키우니까 가라고. 출산하고 얼마 안 된 제 앞에서 헛소리를 하는 시숙과 신우가 너무나 얄미웠지만 그걸 듣고서 남편이 바로 화를 내주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표창도 받고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항상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 아무리 시숙과 신우가 얄밉게 굴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죠. 거기다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수학기가 되면 남편이 따로 시간을 내서 늘 촌에 내려가 수학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도 남편을 참 좋아했었죠. 자네, 이거 새참 좀 들게나. 자네 이 파전 좋아하지? 저번에 왔을 때 몇 장이나 먹었더라. 자네 장모가 자네 이거 좋아한다고 오늘 한 50장은 붙일 것 같아. 어제 해삼으로 어찌나 많이 사왔던지 오늘 그거 자네가 다 먹고 가게. 아유, 진짜요? 아유, 장모님 파전이면 제가 하루 종일 먹어도 더 먹을 수 있죠. 아버님, 이거 한 잔 받으세요. 시원하게 드시고 저녁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그래. 우리 사이 올 때면 참 좋아. 시내 나가서 안 먹어본 거 먹어볼 수도 있고 말이야. 사위 덕분에 우리 농사일도 편하게 잘하고 역시 우리 사이가 최고야, 최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살뜰하게 자라던 남편과 무엇보다 다정하게 절 챙겨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저희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7년이 되었을 때 시부께서 교통사고가 난 거였죠. 지방에 계신 시부의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에 다녀오던 길에 그만 큰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부랴부랴 119에서 연락이 와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미 시부께선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절망하고 오열했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준비하면서 저와 시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을 이렇게 허망하게 데리고 가. 아이고,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님,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세요. 조금만 더 저희 곁에 있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세요. 경아야, 이제 어떻게 하니. 네 시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니. 손주들 커가는 것도 못 보고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어. 어떻게 하니 경아야. 너무나 비통하고 원통해하는 시모를 보며 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저희 부모님께서도 슬퍼하는 시모를 보시고선 두 손을 맞잡고 함께 슬퍼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시모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힘들어할 때면 엄만 시모 곁에 가 식사를 챙겨주시고 손도 맞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과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식구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와 시숙입니다. 신우와 시숙은 시부 장례식장에서부터 재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것조차 어이가 없었지만 자기 몫을 챙기는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그럼 아버지 회사 정리하고 매각한 돈은 어쩔 거야?
아무래도 내가 큰형이니까 내가 관리해도 상관없긴 한데 엄마 혼자서 그거 다 정리하려면 힘들잖아. 그냥 나한테 맡겨. 무슨 소리야, 오빠. 그걸 왜 오빠한테 맡겨? 엄마, 그거 내가 잘 처분해서 나눠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하면 된다니까. 아빠 뭐 다른 재산은 없어? 보험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이랑 누나 진짜 제정신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산 얘기를 해? 슬프지도 않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재산이고 나발이고 헛소리 할 생각 있으면 아버지 잘 가실 수 있게 기도라도 해. 어떻게 이 와중에 재산 얘기를 꺼내? 형이랑 누나가 자식이 맞아?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거밖에 없어? 진짜 실망이다, 실망. 돌아가신 아버지도 형이랑 누나가 이러는 거 알면 속 터져서 발도 안 떨어지시겠어. 시숙과 신우의 말에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나 소리를 쳤고 그제서야 시숙과 신우는 재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형님이라는 사람은 시부 장례식 때도 발인대나 모습을 비출 뿐이었죠. 엉망인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남편은 더 정신을 차려 시모를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시숙과 신우는 또다시 재산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고민을 하던 시모는 시부가 운영했던 버스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을 하고 얻게 된 돈은 자식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시숙과 신우도 재산 어쩌고 하면서 시모에게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시부의 장례식 이후 시모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셨죠. 시모에게 전화를 할 때면 시모는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까 낮에 가보니까 집에 안 계시던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네 시아버지한테 갔다 왔어. 내일 비 온다고 하길래 걱정돼가지고. 아휴, 요즘 꿈속에 네 시아버지가 자꾸 나온다. 혼자서 떠나려고 하니까 쓸쓸한지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고 어쩌면 좋니. 어머님, 다음엔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혼자 가시지 마시고요. 어머님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버님이 어머님 식사 잘 안 하시니까 걱정되셔서 그러신가 봐요. 내일은 저랑 점심도 같이 드세요. 제가 점심시간에 나올게요.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가는 시몰 볼 때면 저와 남편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리 전화를 자주 드려도 시모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저희 많은 대화 끝에 시모를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대론 시모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모에게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니 너무나 좋아하셨죠. 오로지 시모의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그런 선택도 고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시숙과 신우였죠. 시숙과 신우는 저희의 의도를 아예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날은 남편 형제들에게 합가 얘기를 꺼내기 위해 온 가족이 다 모인 날이었어요. 와,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기가 막히게 머리 썼네. 우리 엄마 꼬셔가지고 남은 재산도 탐내려고 합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옳게 우리 재산 탐낼 생각하지 마. 그거 다 자식들 돈인 거 알지?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힘 빼지 마. 재수 씨, 우리 엄마 돈도 우리 돈인 거 알죠?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 뭐 합가하는 거야 알아서들 하시고. 그리고 합가하면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 건 뭐 당연한 거니 알겠죠? 어떻게 벌써부터 사람들이 돈 타령만 해요? 우리 어머님 필요한 게 뭔지 자식으로서 진짜 몰라요? 어머님 옆에서 좀 응원해드리고 힘드리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내 우울해하셨는데 누구 하나 챙겨드린 적 있어요? 어떻게 매번 돈돈거리세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러면서 저한테 돈 욕심 낸다고 할 수 있어요? 염치 없는 두 사람을 향해 전 그동안 참았던 말을 퍼부었고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께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째서 저 두 사람은 돈만 밝히는지 제가 다 속이 터지더군요. 그렇게 합가라고 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특히나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니 시모의 마음이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미랑 사니까 좋아? 할민 우리 강아지들이랑 같이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할머니, 저도 좋아요. 할머니랑 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할머니랑 산책도 갈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할머니, 우리 주말에 같이 꽃구경 가요. 친구가 저번 주에 공원 갔다 왔는데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대요. 할머니 꽃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아이, 우리 손주들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 할머니가 도시락 싸줄게.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나들이 가자. 우와, 신난다, 신나. 역시 할머니 최고. 시모께선 그 후로 점점 기운도 차리시고 우울증도 나아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모만 좋았던 합가는 아니었어요. 저 또한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었죠. 사실 젊어서부터 일을 하다 보니 자식들을 키우면서 반찬이나 이런 걸 많이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합가를 하고 나서부턴 시모께서 반찬도 푸짐하게 건강식으로 차려주시고 살림도 신경 써주시니 저는 일을 하는 게 더 편해졌어요. 거기다가 쉬는 날에 반찬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시모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시곤 했답니다. 어머님, 그때 된장 시금치 무침 있잖아요. 그거 애들 잘 먹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유, 내가 다음에 또 해주면 되는데 뭘. 나도 그때 보니까 애들 너무 잘 먹더라. 그게 입맛에 딱 맞았나 봐. 나중에 나 없을 때 네가 해주면 되니까 내가 알려주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두부 물기만 잘 빼면 돼. 면포에 싸가지고 쫙 물을 빼서 시금치 소금에 데쳐가지고 준비했다가 물기 빼고 된장이랑 깨소금이랑 참기름이랑 조금씩 놔가지고 조물조물 무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와, 어머님, 그걸 어디다가 다 써둔 것도 아니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전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머릿속에 남질 않던데 역시 어머님은 살림 고수세요, 고수. 예, 난 벌써 수십 년 동안 살림만 했잖니. 너는 워낙 손도 야무지고 빨라서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그렇게 소소한 추억을 쌓으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생활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살면서 전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같이 살게 된 게 정말 좋은 일이었구나 늘 생각했죠. 그렇게 40대 후반이 됐을 무렵 결혼을 한 지 23년이 되었을 때 저희 가정에 큰 불행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이 근무하던 서가 집 근처라 항상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가 딱 시부가 돌아가신 지 12년째 되던 해였죠. 첫애가 21살 때였지만 아직도 막내는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시모께선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이고, 얘야, 우리 팔자가 뭐 이리 박복하다니. 우리 남편도 그렇게 허망하게 가더니만 아들마저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쩐다니.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어머님 아들,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인데 금방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데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강한 애니까 금방 일어나겠지.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전 그때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의 간병을 위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로 매일같이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아침 일찍 애들 학교 준비만 해두고
바로 병원으로 와 남편을 살폈죠. 그렇게 며칠 밤낮을 내내 간병하며 남편을 돌보다 보니 저도 기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걸 알고서 시모께선 저 대신 집안일도 싹 다 해주시고 애들도 챙겨주셨죠. 그리고 틈틈이 와서 저 대신 남편의 간병을 해주셨어요. 예, 너 가서 쉬어. 요 며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니. 내가 여기 있으면 되니까 넌 잠시 가서 눈 좀 붙이고 오거라.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러다가 너까지 큰일 나. 얼른 가. 어머님, 괜찮아요. 아까 조금 자서 많이 피곤하지도 않아요.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집안일도 하시고 애들도 봐주시는데 그런 거에 하나도 안 힘들어. 나보다 네가 더 힘들지. 가서 얼른 좀 자. 자다가 푹 쉬다가 오면 돼. 이러다가 너까지 아프면 나 마음 아파서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얼른 가서 쉬고 와. 시모께서도 마음이 찢어지고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당신보다 오히려 절 위로해 주시며 많이 생각해 주셨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을 보니 눈물만 나오고 영정사진만 봐도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심장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허무하고 너무나 슬펐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애들 이제 금방 클 텐데 막내 20살 되는 것도 봐야 하는데 당신 은퇴하고 나랑 세계 일주도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약속도 못 지키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지금껏 고생만 했던 당신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애미야. 다 내 탓이다. 내 탓. 내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우리 며느리까지 힘들게 하는가 보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면 좋니. 이 예쁜 애들 착한 마누라랑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시모는 오열하는 제 옆에서 내내 위로해주며 절 달래주셨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경찰서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며 지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단 2명만 빼고서요. 시숙과 신우는 장례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기가 막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2사람의 행동에 전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 장례식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재수 씨, 이제 우리 어머님 집에서 나가세요. 뭐 이제 내 동생도 없는데 여기서 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남이에요, 남. 같이 사는 게 더 이상하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집을 나가야 되죠? 저희 앞으로 쭉 어머니 모시고 살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재수 씨가 왜? 아, 재수 씨 남이잖아, 남. 가족도 아니고 피 하나 섞인 것도 아닌데 남이 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아? 헛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쫓겨나기 전에 나가요. 나가. 지금껏 어머님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절대 못 나갑니다. 저 나갈 일 없으니까 어디 한번 쫓아내 보시던죠. 그렇게 제가 분노를 하자 시숙과 신우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날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끝까지 집을 지키고 있으니 시숙과 신우는 별의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하루는 밖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없던 짐들이 거실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만 방에 있던 시숙이 나오더니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내 짐이에요. 앞으로 나 여기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우리 엄마 집인데 뭐 내가 보고할 필요도 없지 않나? 지내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는데요. 아주버님 짐은 직접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거실에 놔둔 게 할 거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저기 방 하나 드릴 테니까 저기 정리해서 지내세요 그럼. 아니, 난 이게 편한데
짐 여기다 두고 생활할 거니까 뭐 불편한 사람이 나가 살던지.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온 시숙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숙과 신우 두 사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다시 돈 타령을 시작했어요. 그간 집안 중심을 잡으며 온갖 행패를 막아줬던 남편이 사라지니까 이젠 자기들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시모에게 나타나 돈을 달라며 요구하곤 했죠. 엄마, 이번에 나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다니까? 엄마, 나 평생 한의사 와이프한테 기죽어서 사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나도 대박 한번 쳐봐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 돈 좀 있지? 그거 나한테 투자 좀 해주면 안 돼? 잘 되면 내가 고스란히 되돌려줄게. 시숙은 시도 때도 없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숙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우리 아들이 유학 가고 싶대. 요즘 애들 알지? 하나 뒤떨어지면 나중에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요즘 성공하려면 다들 유학 보내야 한다던데. 알잖아. 우리 형편에 유학 보내기 힘들다는 거. 그래도 보내만 주면 나랑 남편이랑 열심히 일해서 공부시킬 거야. 근데 보내기가 힘들어서 그러네. 엄마가 우리 아들 유학 가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신우는 본인 아들 유학 자금을 대달라며 난리였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자식이라고 있다는 게 저런 꼴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의 요구를 매번 들어야 하는 시모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두 사람과 크게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찾아올 때마다 매번 시숙과 신우가 저와 다투니 중간에 있던 시모도 많이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시모가 절 불렀어요. 얘야, 이제 그만하자. 나 다른 것보다 네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나 때문에 너희들 매번 이렇게 싸우는 거 보기 너무 힘들다. 어머님, 저희 나가시면 혼자서 못 버티세요.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당하신다고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어머니 걱정돼서 제가 어떻게 나가요? 괜찮어. 그래도 내가 애민데 쟤들이 그렇게 심하게 하겠니? 너도 힘들고 우리 손주들도 힘들고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 나 혼자 힘들면 될걸. 니들까지 힘들어하게 만들고 정말 미안하다. 내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이제 그만 너도 네 살 길 찾아서 가거라. 어머님, 하지만 며느라, 제발 내 부탁이니 한 번만 들어다오. 남편도 떠나 힘든 널 나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 아직 창창한 나이에 나 때문에 이렇게 세월 낭비할 수 없잖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부탁 꼭 들어다오. 그렇게 시모는 저를 눈물로 설득하셨습니다. 시모는 손주들과 자식들, 그리고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 후로 저와 애들은 시모의 집을 나와 살게 되었어요. 시모한테선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턴 연락도 끊기고 말았죠. 전화를 해보니 전화번호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숙과 신우에게도 시모의 연락처를 부탁을 해보았지만 연락처는커녕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죠. 너무 답답해 한 번은 시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는데 벌써 집까지 팔아버렸더라고요. 어디로 가신 걸까 소식을 알 수 없다가 다른 이웃 주민이 알려준 얘기로 시모의 소식을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집을 정리하고 시숙네로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과 같이 잘 살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저도 나중에 시모가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전 호스피스 간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 간병을 할 때부터 호스피스 간호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쉬는 동안 교육도 받고
3년 동안 임상 경험을 쌓은 후에 간호사로 정식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6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스크를 쓰고 낯익은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시모였습니다. 어,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도 없으시고, 전화도 바꾸시고, 집도 팔아버리시고, 제가 얼마나 어머님 연락을 기다렸는데요. 에이미야, 잘 지냈니? 보고 싶었다. 내가 이제야 널 이렇게 볼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 그렇지. 우리 며느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뭐 누구 간병이라도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다. 나 여기 입원하려고 왔어. 내가 마지막은 우리 며느리 있는 곳에서 보내려고.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서야 널 볼 수 있었구나.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시모는 호스피스에서 마지막을 보내고자 오신 거였어요. 나중에 시모의 병명을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모는 말기암 환자셨어요. 마지막 여생을 그나마 고통 없이 보내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거였죠. 그런데 병원 입원하러 왔을 때도 누군가가 함께 온 것이 아니라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입원 수속을 다 마치고 나중에 시모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긴 혼자 오신 거고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아니,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어쩌시고요? 에휴, 그게 말이다. 그 자식들, 참 내 배 아파 난 자식들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컸는지 내가 너무나 후회되고 원통했어. 그 집 말이다. 네 시아버지가 남긴 그 집. 그걸 팔고 자기들이랑 살자고 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와서 얘기하더구나. 난 하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길래 얘들이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생각했지. 그 집을 팔고요? 그 집 40평이 넘어서 못해도 10억이나 됐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설마 다 줘버린 건 아니시죠? 아이고, 내가 바보였지, 바보였어. 자식들 정신 차린 줄 알고 나눠줬더니만 그때부터 난 바로 찬밥 신세더구나.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왜 거길 들어갔는지. 한 번은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했더니 걔들이 글쎄 뭐라고 한 줄 아니? 택시 타고 가라더구나. 움직이기도 힘든데 병원 앞까지만이라도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119를 부르래. 참, 이게 말이나 됐냐? 어머님, 그럼 저한테 그때라도 연락을 하시죠. 어머님이 이렇게 지내시는 줄 알았으면 그때 저 싸워서라도 모시러 갔어요. 너한테 짐 안 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널 다시 찾을 수 있겠어? 새로 인생 시작하는 너한테 어떻게 내가 짐이 되겠니?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더 연락을 못했지. 그러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야.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졌다고 하더구나. 시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간 지내온 얘기를 차분히 들려주셨어요. 저희가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 시모는 정말 힘들고 고되게 사셨더라고요. 특히나 말기암이 밝혀지고 나서 자식들 태도는 제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특히나 아주버님네 부부는 정말 환상의 부부였어요. 어떻게 둘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는지 참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니 참 이렇게 악마 같은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형님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도 한의사인데 어머님 아프시다고 하면 뭐 약이라도 한 제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허이구, 내가 아주 걔 두 얼굴에 아주 질렸다 질렸어. 큰아들 있을 땐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만 없을 땐 나한테 와서 이러더구나. 노인네가 밖에 나가서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냐면서 따뜻한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짐승짓을 할 수 있는지 원. 네? 아니 TV에도 나오면서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만 어머님한테 그랬다고요? 그래. 아파서 약 좀 사달라고 하면 알아서 사다 먹으라고 하거나 바쁘다고 그냥 나가버리기 일쑤였어. 그래 놓고선 집안일은 다 나한테 맡겨놓고 제대로 안 하면 하는 일도 없다면서 날 짐짝 취급하더라. 세상 사람들 걔가 그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니? 형님은 TV에도 간혹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본성을 숨기고 뻔뻔하게 TV에 나오는지 지금도 가끔 볼 때마다 치가 떨릴 지경이에요. 그리고 남보다 더한 어머님 자식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시모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들이랑 딸한테도 말기암이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 입원할 때 같이 안 오셨어요? 저 있어서 안 온대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말기암 그 힘든 몸을 어떻게 혼자서 가라고 할 수 있대요? 말도 마. 내가 암이라고 말하니까 걔들 어쨌는지 아니? 나한테 보험 뭐 들어놨냐고나 묻더라. 진단금 받을 수 있다느니 어쩌느니 어디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냐면서 종이랑 펜 들고 와서 쓰라고 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뭐라고요? 어디 그런 불효자식들이 다 있대요. 어머님, 그걸 그냥 다 두셨어요? 머리라도 한 대 때리셨어야죠. 그래서 펜 들고 아들한테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얼만데 이 행패냐면서 아주 그냥 화를 내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지금껏 애미 가지고 있는 거 다 벗겨 먹더니만 얼마나 더 벗겨 먹어야 속이 편하겠냐고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나가더구나.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저 진짜 못 참겠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제가 따져야 되겠어요. 제가 아주 홍군형을 낼 거예요. 됐다, 됐어. 내가 죽을 날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은 그냥 두고 우리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난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어. 시모는 자식에게 받은 배신감이 정말 큰 듯 싶었습니다. 그런 시모가 안쓰러워 전 더 잘하려고 했죠.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할머니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애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시모를 찾아왔어요. 큰애부터 넷째까지 매일매일 찾아와 시모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모는 그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제 어른이 다 됐네, 다 됐어. 엄마가 참 잘 키웠다. 우리 며느리 그동안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고생 많았겠네. 아유, 뭘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동안 다 키워주셔서 제가 키울 땐 편했죠, 뭐. 애들 많이 컸죠? 애들이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저 할머니 집에도 갔었는데 할머니 얼른 건강해지셔가지고 다음엔 저희랑 같이 꽃놀이 또 가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 진짜 행복하고 좋았잖아요.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보고서라도 할미가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날 따뜻해지면 할머니 손잡고 꼭 나들이 가자. 그때까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을게. 시모와 마지막으로 보낸 그 석 달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시모께선 종종 예전 당신의 신혼 때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참 시부를 많이 닮았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예전에 내가 신혼 때 말이지. 네 시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들꽃을 꺾어서 집에 가지고 왔어.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으면 내 등 뒤에서 꽃 한 송이씩 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아니? 그땐 시집살이도 참 힘들었는데 네 시아버지 덕분에 내가 버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막내가 똑 닮았던 것 같아. 그치? 맞아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아버님을 똑 닮았었네요. 어릴 때부터 남편이 진짜 사근사근 다정했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늘 툴툴대도 우리 막내는 이 엄마를 위해주고 아껴줄 줄 아는 효자였지. 분명 결혼하면 아내한테 잘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잘하더구나. 좀 더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며느리 혼자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참 미안해. 고생은요 뭘. 저도 남편과 어머님이랑 지내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데요. 어머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저희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요. 그렇게 좀 더 버티시길 바라고 바랬지만 시모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던 시모는 어느 날 저의 손을 잡으며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자, 이거 바꿔라. 이거 다른 거 아니고 네 선물이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못난 시엠이 이렇게 챙겨주느라 정말 고생했어. 그래서 주는 선물이야.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땅 문서 아니에요? 그래, 이거 너한테 증여할 거야.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나 자식들한테 다 뺏겼어. 그래서 남은 건 이거 하나뿐이야. 이건 너한테 주려고 어떻게든 내가 지켜온 거야. 그러니까 에미야, 이거 꼭 바꿔라. 보험금도 아마 3억 정도 나올 거다. 수익잘 너로 변경했으니 이걸로 애들 잘 키우렴. 어머님,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우리 손주들 잘 키우라고. 나중에 손주들 장가 가거나 시집 갈 때 보태라고 마지막 선물로 주는 거야. 혹시라도 큰아들이랑 딸이 나중에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게 증여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애미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내가 네 덕분에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겠어. 정말 고마워. 시모는 그렇게 저에게 2억짜리 땅 문서를 증여해 주시고 보험 수익자를 저로 변경해 주시고선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역시나 나중에 시모에게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시숙과 신우는 저에게 찾아와 절 도둑이라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 또 찾아왔다며? 그러고선 돈 뜯어냈냐? 얼른 내놔. 그거 우리 거니까 얼른 내놓으라고. 아주 도둑이 따로 없네 정말. 뭐? 야, 너네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너, 시숙이라는 사람 너. 형님? 형님도 아니야 넌. 어머님이 어땠는지 알기나 해? 니들이 어머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찬밥 취급했다며? 아프다는 사람, 혼자서 움직이기도 힘들다는 사람, 병원을 한번 모셔다 드리지도 않고 니들이 정말 사람이야?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자식을 3명이나 낳았는데 진정한 자식은 일찍 죽고 껍데기뿐인 자식들만 남아서 눈물로 세월만 지내고 간다고 하셨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자식들 생각하면서 끝까지 눈물로 지내신 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재산? 니들이 다 벗겨먹은 재산 그거 어머님 아버님이 눈물로 쌓으신 재산이야. 그걸 어떻게 뻔뻔하게 니들이 탐을 내? 제 화에 그제서야 사람인지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두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듣기론 시숙 사업도 어렵고 신혼에도 재산을 어떻게 써먹었는지 어렵게 산다고 하는데 참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재산 욕심을 냈나 봅니다. 어머님이 떠나고 난 뒤 얼마 전이 1주년이었어요. 어머님 기일에 맞춰 찾아갔더니 시숙과 신우인 오지도 않았는지 꽃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사진을 보고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앞에서 펑펑 울다 왔습니다. 자식들 위해 헌신했던 사람, 며느리를 누구보다 위해줬던 사람, 손주들을 끔찍이 아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랍니다. 시어머님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님, 그곳은 아프지 않고 편안하신가요? 아버님과 그곳에서 다시 만나셨나요? 남편하고도 여기서 못 받은 효도 실컷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세요. 저도 여기서 제가 할 일 다 끝마치고 나면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꼭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어머님. 저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주신 유산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애들을 위해서 쓰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선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사실 부모라고 하면 자식에게 늘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헌신해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보다 행복을 바라며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매일 쳇바퀴처럼 돌듯 일만 하고 행복한 추억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가끔은 내 삶을 돌아보고 쉬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